야, 과자로 좀 사가자. 그래. 이거 어때? 아, 그거 괜찮지? 그리고 또 그 감자 과자. 그 이름이 뭐더라? 감자? 이거? 아니 이거 말고 아, 이거 별론가? 그 눈을 감자. 갑자기 눈을 왜 감아?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자 이름이 눈을 감자거든. 그런 과자도 있어? 여기 있다. 봐봐. 응. 감자로 만든 눈을 감자. 이름 되게 재밌다. 근데 생각하지 못했는데 감자와 감자 같은 글자인데 발음이 달랐군요. 왜 이렇게 다른 소리가 날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께 여쭤보기로 해요. 선생님, 네, 오늘도 참 재미있는 예를 가지고 왔네요. 과자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다니 세상에는 관심을 갖는 만큼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질문둥이의 호기심처럼 같은 철자를 쓰면서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 참 많죠. 이게 바로 의문현상 때문이에요. 앞선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한국어는 철자를 변화하기 전 것을 이제 쓰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그 의문현상 중에서 평음이 경음으로 변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경음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경음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평음이 경음으로 변하는 의문현상은 한국어에 참 다양하게 존재를 해요. 한 가지, 한국어에서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평음이 놓일 수 없는 위치에 평음이 놓여서 그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즉, 첫 번째 부류의 의문현상에 속하는 거, 이렇게 해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거, 이것이 가장 쉬운 경음화 현상이니까 그 얘기부터 오늘 시작해 볼게요. 자, 그 한국어의 장애음 뒤에는 부드, 그스, 즈처럼 형장애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장애음과 장애음의 연쇄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장애음이 평음인 경우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에는 국토 이런 발음이 없어요. 만약에 장애음, 평장애음이 장애음 뒤에 오면 무조건 그 평음은 경음으로 변해야 합니다. 평음이 장애음 뒤에 놓이면 반드시 그러니까 경음이 되어야 하죠. 이러한 의문현상을 경음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장애음 뒤 경음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는 예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예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먹하고 보가 만났다 그러면 먹보 이렇게 발음하지 않으시죠? 먹보 이렇게 발음하죠. 각도라든지 막사라든지 각자, 국가 혹은 압박, 압도, 업소 이런 단어들도 다 장애음 뒤에 평장애음이 연결되면서 그 평장애음이 그 경음화가 일어나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음화 현상은 한 단어 안에서만 일어날까요? 여태까지 제가 보여줬던 예들은 한 단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경우였죠? 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웃 동네가 멀다. 제가 어떻게 말했죠? 이웃 동네가 멀다. 이웃 동네가 아니라 똥내였네요. 네,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웃 동네 사람들로 북적인다. 어때요? 쉼이 들어가니까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네요. 중간에 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음화 현상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장애음 뒤에 장애음 뒤 경음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작은 쉼만 있어도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경음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자, 두 번째 경음화 현상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형태론적인 정보가 들어가는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경음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평음이 경음으로 변한 경우인데요. 자, 다음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꺼풀을 내려서 눈동자를 덮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는 뭘까요? 뭐라고요? 감다. 그렇죠. 네.
신이나 버선이나 양말 따위를 발에 꿰는 거. 이런 건 뭐죠? 그렇죠. 신다죠. 그런데 감따, 신따처럼 종결음이 다가왔는데 따가 됐네요. 역시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경음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문론적인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형태론적인 정보가 또 활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의문현상입니다. 자, 이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형태론적인 조건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요약해보면 두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간과 어미 사이여야 해요. 자, 두 번째는 어간의 끝소리가 반드시 비음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간의 끝소리가 비음이고 그 어미의 시작이 평음으로 시작됐다. 그러면 그 어간의 끝소리가 비음인 다음에 오는 그 평음의 어미는 경음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감따 같은 경우, 아까 예를 들었던 감따 같은 경우도 감의 경우가 이제 감이 어간이 되고요. 다가 어미가 되는데 감의 어간의 끝이 무로 끝났고 어미의 시작이 드죠. 그러니까 감다가 아니라 감따가 됐죠. 네, 이렇게 일어나는 어간과 어미에서 일어나는 경음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학생들이 낯선 단어 때문에 당황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혹시 그런 친구 없나요? 어간, 어미 좀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쉽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한국어는 동사하고 형용사, 이걸 이제 합해서 용언이라고 하는데 용언이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럼 활용이라는 말은 뭘까요? 네, 모양을 바꿔서 그 문장 안에서 기능을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먹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먹다라는 것은 동사죠. 동사는 용언의 하나이니까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먹다, 먹으니, 먹어서, 먹고, 먹지, 먹으니까, 먹는, 먹을처럼 문장 안에 들어가면서 다양하게 변화를 하죠. 자, 이렇게 단어가 다양하게 변화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부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다른 부분은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아까 들었던 먹다의 경우를 볼까요? 먹다, 먹으니, 먹어서처럼 어떤 부분이 변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먹이 변하지 않고 있죠? 반면에 으니까, 어서처럼 그 뒷부분들은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활용을 할 때 변화하지 않는 부분, 이것을 어간이라고 하고요. 변화하는 부분, 이것을 어미라고 합니다. 자, 이제 어간과 어미라는 단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 봐요. 자, 한국어에서 용언의 끝소리가,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 그 어간의 끝소리가 비음으로 끝나고 어미의 시작이 평음인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어미의 시작의 평음이 경음으로 변하는 비음 종결 뒤 경음화 현상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비음 종결 뒤 경음화 현상, 네, 이것과 관련된 단어들 감따, 신따 이외에도 생각나는 거 혹시 있어요? 그렇죠. 많은 단어들이 생각나죠? 예를 들면 동사에서는 시를 감따, 산을 넘다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안다, 이런 단어들이 있겠죠. 뭐 나무를 심다, 이런 경우도 있겠어요. 또 형용사 중에는 하얗다의 반대말이 그렇죠. 검다, 그 다음에 주제 넘다, 이런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한국어에는 어간의 끝이 비음으로 끝날 때 후행하는 평음을 경음으로 바꿔주는 경음화 현상이라는 의문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따가 경음화가 되기는 하는데요. 자, 이번에 어떤 단어를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감따가 바뀌어서 감기, 그 다음에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감기다가 되죠? 이 경우에는 감기다가 아니네요. 네,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감기다의 어간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기다의 어간의 끝소리는 뭘까요? 아까 분명히
비음 종결 어간 뒤 경음화 현상은 그 어간의 끝이 비음으로 끝나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감기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시 감기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감기다, 감기고, 감기니, 감겨서. 자, 어떤 부분이 변하고 어떤 부분이 변하지 않는지 눈치채셨죠? 네, 그렇죠. 감기까지가 어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간의 끝이 이로 끝났네요. 그러니 어간의 끝이 비음으로 끝나지 않아서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감기다와 감다. 왜 한 번은 경음화가 일어나고 한 번은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잘 아시겠죠? 자, 이렇게 비음 종결 어간 뒤 경음화 현상은 형태론적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경음화 현상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해요. 네, 이 경음화 현상도 한자어라는 그런 그 형태론적인 정보가 필요하니까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의문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의문론적인 조건만 맞으면 한자어에서 거의 예외 없이 일어나는 경우고요. 다른 하나는 그 다른 형태론적인 정보가 부가적으로 더 필요한 그런 의문현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류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쉽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그 한자어, 특히 이음절 한자어의 경우에 그 두 번째 음절에서 관찰되는 경음화 현상인데요.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가 르로 끝났다. 그리고 뒤에 오는 그 자음이 평음이다. 이런 경우에 일어나는 경음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발사, 발달, 발전 이런 경우죠. 그런데 첫 번째 한자어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가 르인 경우이지만 발견이나 발발이나 이런 것들은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네요. 자, 그런데 발사, 발달, 발전 같은 경우에 일어나고 발견이나 발발 이럴 때는 안 일어나는데, 그러면 뒤에 오는 소리들을 한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뒤에 오는 소리들의 속성이 조금 달라서 그런 건지 한번 관찰해 볼까요? 자, 보니까 두 번째 그 음절의 첫 소리가 스, 즈, 드인 경우에는 경음화가 일어나고요. 그, 부인 경우에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스, 즈, 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또 부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뭘까요? 그리고 부, 스, 즈하고 그 첫 번째 그룹하고 그리고 부하고 그가 그 두 번째 그룹 사이의 어떤 차이점은 뭘까요? 앞에서 공부했던 혹시 설정음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네, 현날이 위로 들리면서 일어나는 그 발음되는 소리, 이거를 설정음이라고 했는데 스, 즈, 드는 모두 다 현날, 즉 위표면의 혀의 위표면의 앞부분, 이게 이제 현날인데 현날이 들리면서 조음이 되죠. 이렇게 현날이 들리면서 조음이 되는 설정음들이 두 번째 음절의 첫 소리로 왔을 때, 이럴 때는 경음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비설정음, 그러니까 부라든지 그라든지 이런 비설정음이 두 번째 음절의 첫 소리로 왔다. 그러면 르 뒤에서도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규칙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일어나서요. 이음절 한자어에서는 아주 규칙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한자어의 경음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음절 한자어에서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그리고 두 번째 음절의 첫 소리들의 어떤 소리적인 환경 때문에 일어났던 아까 첫 번째 부류의 한자어 경음화 현상과는 달리 이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종류의 형태론적인 정보가 더 부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단어 개별적으로 경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이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어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거의 그 외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나 물론 아주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주식시장에 올리는 걸 뭐라고 하죠? 네, 주식을 상장한다고 하죠. 자, 그런데 잘한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이 종이 증서를 받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상장이죠. 똑같이 상이라는 글자와 장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쓰는데 철자법에서는 쓰는데요. 그 철자법은 원래의 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철자를 쓴다고 했죠. 원래의 소리는 똑같이 주인데 주로 출발을 했는데 주식에 올리는 것은 주식시장에 올리는 것은 상장. 그 다음에 잘한 일을 했을 때 칭찬하기 위해서 만드는 종이는 상장이 됩니다. 자, 한 번은 경음화가 일어났고 한 번은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이 한자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래된 집은 뭘까요? 고가죠. 그러면 물건값이 굉장히 비싼 거, 그런 물건은 뭐라고 하죠? 고가의 물건이라고 하죠. 이때도 똑같이 고가라고 쓰지만, 즉 고가라는 소리의 연쇄로 되어 있는 원래 출발은 그랬는데 한 번은 고가, 그냥 평음으로 발음을 하고요. 한 번은 고가, 경음으로 발음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떨 때는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이런 경우 이제 한자어에서 나타나는 단어 개별적인 경음화 현상,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값가, 물건 값을 얘기하는 가자를 한자어로 쓴다. 한자로 그걸 쓰면 경음화 현상이 무조건 일어납니다. 이음절 이하로 올 때 무조건 가가 되죠. 예를 들면 물건 가, 이럴 때도 여러분은 가가 아니라 가라고 하죠. 또 주식의 값은 주식가 이렇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가나 저가 이런 말을 할 때도 여러분은 그 갑가자가 들어간 단어의 경우에는 가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음절 이하에서 무조건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한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병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가 나서 생긴 병은 뭐죠? 화병이죠. 여름에 에어컨을 너무 많이 켜면 어떤 병에 걸리죠? 냉방병에 걸리죠. 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공주인 줄 알고 의스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슨 병에 걸렸다 그러죠? 공주병이라고 하죠. 물론 남자에게는 왕자병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병자가 들어갔는데 경음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네요. 어떤 경우냐면 병이 나다, 이런 한자도 있죠. 이걸 한자어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발병이라고 해요. 발병이나 질병, 와병, 간병 이럴 때는 경음화가 안 일어나죠. 자, 대체로 관찰을 해보면 병의 이름일 때는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병자의 경우에요. 그 다음에 그런 병의 종류가 아닐 때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지 무조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외들이 관찰됩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갑가자하고는 좀 다른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병의 이름인 경우에는 경음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나병이나 무병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병의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경음화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있죠. 네. 자, 이번에는 병자이긴 병인데 가루나 액체를 담아두는 목과 아가리가 좁은 그런 그릇을 의미하는 병자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역시 어떨 때는 경음화가 일어나고 어떨 땐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단어를 한번 말해 볼 테니까 어떨 때 일어나고 어떨 때 일어나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이 관찰해 보시겠어요? 자, 우선 일어나는 경우를 볼게요. 물병, 기름병, 식초병, 잉크병, 콜라병, 사이다병. 자, 이번에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볼게요. 유리병, 금병, 은병, 공병. 자, 뭔가 차이가 보이나요? 네, 잘 보니까
그 담은 내용물과 병이 결합할 때, 그러니까 물병이라든지 기름병이라든지 식초병처럼 식초를 담는 병, 잉크를 담는 병, 이렇게 내용물과 결합될 때는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던 유리병, 금병, 은병, 공병 같은 경우는 보니까 유리병, 은병, 금병은 병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병은 뭐 병의 재료는 아니지만 기타, 즉 병의 내용물과 결합하는 경우가 아니죠. 이럴 때는 경음화가 안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한자어 경음화 현상에는 단어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그 경음화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발음하려면 단어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올바른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단어에 대한 어떤 단어를 보고 한자어인데 이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가 어떤 한자지? 이런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올바른 발음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사용하는 언어화자들 전반적인 문제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원칙에 어긋나는 발음이 아주 일반적인 발음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아주 대표적인 예죠. 자, 사실은 저도 이 단어를 효과라고 발음을 보통은 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표준 발음을 보면 효과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효과라는 단어를 효과라고 발음하는 사람보다 효과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더 일반적으로 많아지는 이유는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형태론적인 정보들을 사람들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모르거나 그 몰라서 생기는 것들이 일반화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형태론적인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 두 번째 부류의 그런 의문 현상들은 예외가 생기거나 화자들마다 다른 발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단어에 대한 지식과 관련되는 거 한번 페트병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페트병이라고 보통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1.5리터짜리 페트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의 아무도 페트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병병자 중에서 그 물건을 담아두는 뭐 물건이나 액체 같은 것들을 담아두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경음화 현상이 그 담는 내용물일 때는 일어나고 담는 내용물이 아니라 뭐 그것의 재료가 된다든지 기타의 경우에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PET 병이 페트병인데요. 페트병의 경우는 어떨까요? PET가 뭐죠? 합성수지죠. 자, 그러면 그 합성수지로 만든 병이니까 PET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는 내용물이 아니라 재료죠. 자, 그러면 재료면 경음화 현상이 안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PET 병이 거기에 PET가 그 병의 재료다라는 지식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담는 내용물과 관련되는 것이 훨씬 많다 보니까 그 패턴에 이끌려서 페트병이라고 발음한 것들이 훨씬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된 경우예요. 자, 이제 경음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았네요. 그러면 아까 우리 질문등이가 가져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그 과자 이름이요. 자, 눈을 감자라고 지금 과자 봉지에 써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그 감자가 명사면,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발음해야 되죠? 그렇죠. 감자라고 발음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동사라면요? 동사라면 어떻게 발음해야 되겠죠? 자, 비음, 어간의 끝소리가 비음이니까, 그리고 평음으로 시작하는 어간이 왔으니까 감자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눈을 감자 이렇게 여러분이 발음할 때와 눈을 감자 이렇게 발음할 때는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제 아시겠죠?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잘 생각해 보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늘 제가 맨 앞에 강의의 제목으로 얘기한 게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번. 그는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행동에 절도가 있었다. 2번. 내가 네 알바 자리를 알바 아니지. 3번. 소라는 항상 잠자리가 그려진 잠옷을 입고 잠자리에 든다. 4번.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성적인 농담만 하니까 네가 그렇게 성적이 안 좋지. 5번. 화성과 목성을 동시에 탐사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